안녕하세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공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살아가는 고충도 해내는 기쁨도 더는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굉장히 외롭고 공허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사람은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해 결국 가족을 잃은 사람을 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망각했던 전남편은 결국 저와 아이들이라는 가족을 잃게 됐죠. 씁쓸하지만 제가 전남편을 떠나게 됐던 당시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4시간가량 떨어진 지방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제법 컸기에 저와 남동생은 부자는 아니어도 모자라진 않게 자랐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한 전 부모님의 과수원을 물려받은 동생과 달리 서울의 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소개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직업도 보잘것없는 날 믿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훈아. 남편은 당시 이제 막 9급에 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전 남편의 공시 뒷바라지도 몸을 사리지 않고 해줬던 거죠. 결혼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미안해하셨어요. 액수보단 우릴 위해주는 그 마음이 감사해 저는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 부모님께선 무려 5천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큰절까지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 은혜 제가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데 무슨 은혜를 갚나. 그저 앞으로 우리 딸 언젠간 태어날 손주들한테만 잘하면서 살면 되지. 나중에 말씀하시길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참 안쓰럽고 한편으론 기특하셨다고 해요. 때문에 가난하게 자란 남편의 고됨을 덜어주려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다 같이 술을 한잔할 때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때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 진짜 복받은 놈이에요.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난 것도 모자라 이렇게 좋은 장인 장모님까지 만났으니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이 한 계단 한 계단 승진을 할 때면 서울까지 찾아와 비싼 장을 사주시기도 하고 남자라면 비싼 정장이 한 벌쯤은 있어야 한다며 맞춤 정장부터 맞춤 구두, 넥타이까지 풀세트로 뽑아주시기도 했죠. 장인어른, 이건 너무 비싼데요. 하나도 안 비싸. 그리고 남자라면 이렇게 체면을 차려야 할 자리도 분명히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사위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더 훤칠하구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꼭 이 옷이 어울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며 친정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댁에 굉장히 잘하려 마찬가지로 노력했어요. 물론 형편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 귀하게 여겨주려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함과 힘들게 사신 시부모님에 대한 안쓰러움만으로도 제가 시댁에 잘하려고 했던 이유는 충분했어요. 어머님 받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두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조금 챙겨 넣었어요. 아유 무슨 이런 용돈을 줘. 아니 얼마 안 된다더니 너무 많잖아. 그냥 가져가거라. 네 친정이 좀 여유롭다 뿐이지 너랑 재현이는 아끼고 아끼면서 사는 처지잖아. 열심히 아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번에 어머님이 열무김치 담아주셨잖아요. 이거 그 열무값이에요. 맛이 너무 훌륭해서 그걸 공짜로 먹기가 죄송하더라고요. 아버님, 독감으로 입원까지 하셨던 분이 왜 더 안 쉬시고 빨리 일터에 복귀를 하셨어요.
아휴, 이 며느리 속상하게. 아이고, 네가 하도 유난을 떨고 걱정을 해줘서 병도 무서워서 싹 달아났다. 이 시애비 아프다고 휴가까지 써서 내려와서 간병해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네 덕분에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가 아주 빳빳해졌어. 다들 나를 엄청 부러워해. 아주 효부가 들어왔다고 말이야. 내 쉬엄쉬엄 일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또 아팠다가 너한테 무슨 잔소리를 들으라고? 치, 저 듣기 좋으라고 괜히 더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약속하셨어요. 쉬엄쉬엄 일하시기로. 저번에 제가 사다 드린 보약도 꼭 빼먹지 말고 매일 드시고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용돈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사드렸어요. 시부모님이 아프실 땐 그런 일엔 좀 둔했던 남편을 대신해 더욱 두 분을 살뜰히 챙겨드렸죠. 남편의 첫째 동생인 큰 시누인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 곧장 시댁에서 먼 지역으로 시집을 갔고 철없는 막내 시누이가 두 분을 챙길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보,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아. 늘 고맙고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난 당신 지금 이대로가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고맙다는 좋지만 미안은 하지 마. 결혼 초만 해도 저와 남편의 사이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만 해도 실수령액이 채 130만 원이 안 되던 자신의 월급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벌었으니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라며 그런 남편에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오는 것보다 저와 훗날 태어난 아들, 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던 남편의 다정함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월급을 굴려서 그 큰 돈을 만들었어? 난 진짜 결혼 안 한 기가 막히게 잘한 놈이야. 고마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기도 살리고 가족 모두를 위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안 입고 안 먹으며 돈을 쪼개고 또 쪼개 모았죠. 그 결과 우린 썩 넓지 못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몇 년이 채 안 되어서요. 비록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연식도 좀 되긴 했었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애 둘을 임신했을 땐 만사까지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이후로도 다 회복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최대한 빨리 복직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여보, 주말인데 또 나가? 오늘 윗분들 등산 가신다는데 따라가서 뭐라도 손을 보태드리려고. 당신을 직접 부른 것도 아니라며. 근데 거길 기어코 가야겠어? 안 부르셨어도 그렇게 계속 얼굴 비추고 자라면 분명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야.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산 당신 내가 꼭 호강시켜주려면 하루라도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남편은 그런저런 호강시켜주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들이 모이는 사석에 따라다니는 것도 따라다니는 거지만 남편은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슨 프로젝트라도 참여하게 되면 온종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일에 몰두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승진의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에게 갑질을 하는 상사들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뭐? 대리운전을 해주러 간다고? 이 밤에? 내가 먼저 언제든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 그래서 평소에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일도 잘하는 사람이 싹싹하기까지 하다고 말이야. 세상에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분들이 훨씬 많다지만 아무래도 위계 질서가 있는 곳인지라 남편의 헌신을 이용해 먹는 상사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회로 향하는 발판이라며 남편은 굴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했죠. 남편은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 기회를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난 꼭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킬 거야. 나한텐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욕이 점차 가족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해가 지날수록 저와 아이들에겐 관심조차 없어졌고 애들이 칭얼대기라도 하면 버럭 화까지 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엔 우리랑 캠핑 같은 데 가주시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주말에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 시끄러워. 니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 다 이 아빠가 주말도 없이 아등바등 노력한 덕분이야. 나 어릴 땐 밥 한 공기 부모님 눈치 보고 그랬다고.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놀러를 가긴 어딜 놀러 가. 당장 들어가 공부해. 공부만이 너희들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거야. 당신 애들 이렇게 철없게 키울 거야? 왜 괜히 나랑 애들한테 난리야. 당신이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준 게 언젠지 나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돈은 뭐 당신 혼자 벌어? 나도 벌어. 그래도 난 당신이 바빠 보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혼자 집안일에 애들까지 다 돌보잖아. 그런 나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뭐? 애들을 이렇게 키울 거냐고? 우리 애들이 뭐가 어때서? 애들한테 다정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는 주제. 맨날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 들어가라. 당신 이렇게 소리만 지르잖아. 당신이야말로 애들한테 애정을 좀 가져. 나만큼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당신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도 듣고 살 텐데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과수원 집 딸을 내가 무려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는데 남편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모님이라고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 됐어. 애들이랑 안 놀아줄 거면 말지.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서 왜 짜증이야? 남편은 자신의 일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뭐든 하찮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물론 아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아 초반에 빠른 승진을 경험하자 그때부터 남편 안에 있던 욕심이 마구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에게 불이 붙기 시작한 자신감은 사회적 계급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이해했는데 남편의 행동이 갈수록 거만해졌으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 요새 학교에서 몇 등 해? 뭐? 반에서 중간은 간다고? 아니, 윤재현이 자식들이 고작 중간? 너희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흰 그래도 노력한 거예요, 아버지. 뭐? 결과가 형편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혼을 내는 거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아버지가 해줄 거 다 해줬으면 니들도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돼서 이 아비 길을 살려줘야지. 안 되겠다. 니들 오늘부터 밥 반 공기씩 적게 먹어. 배가 고파 봐야 니들 코피 터져가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여보, 애들이 노력했다잖아.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뜻도 없는 공부 좀 못한다고 밥을 주려? 진짜 내가 애들 앞에서 화를 안 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애들 정세 못할 짓을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게다가 우리 애들 고작 초등학생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왜 사사건건 내 말이 시비야? 나와봐. 고작 말단 공모로 시작한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것도 남들은 여지가 아래에서 미적대고 있을 기간에 난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어. 이게 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열심히 한 덕분이잖아. 그럼 얘들도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날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야지. 애들은 당신 부속품이 아니야. 애들도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갈 권리가 있어. 당신 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해졌어? 물론 당신이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그게 애들을 괴롭힐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못 돼. 남편은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만 우기는 벽창호가 되어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애들을 감싸려 기를 쓰고 싸웠죠. 물론 남편이 대단한 건 인정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정말 초고속 승진을 이어갔고 크게 세운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한 번은 그 어렵다는 특별 승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급 한 급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남편의 기고만장은 하늘을 찔러갔던 거죠. 그에 따라 승진 소식을 전하던 남편의 말투도 점점 거만해져 갔습니다. 여보, 나 8급으로 승진했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나 7급으로 승진했어. 기념으로 다 같이 외식할까? 여보, 나
나 6급 됐어. 아, 진짜 나처럼 잘난 사람은 숨겨지질 않는다니까. 멍청한 동기들은 아직도 저 밑바닥에 있는데 다들 왜 나처럼 노력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시간이 흘러 남편은 남들은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라운 짧은 기간 만에 5급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때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은 남편은 그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까지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5급 공무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뛰어난 인재는 이대로 고인물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축하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 노력과 집념은 정말 인정해. 그런데 고인물이라니? 나 아무래도 더 넓은 판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인맥도 잘 쌓고 더 위로 올라가서 나 정치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돌볼 수 있겠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꿈에 부풀어 있는 데다 승진 소식에 기뻐하고 있던 남편에게 그런 초를 치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구석이 있어도 제 남편인데 아내가 돼서 힘 빠지는 말만 늘어놓긴 싫었어요. 애들 문제에 관해선 물러설 수 없었지만 평소엔 최대한 남편을 존중해주고 싶었죠. 그랬기에 집안일도 육아도 계속해서 군소리 없이 혼자서 해나가며 시댁도 잘 챙겼던 거예요. 여보, 나 차 좀 새로 뽑아야겠어. 정장도 새로 사고. 요즘 고위직에 있는 윗분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 경제인들과도 볼 일이 많은데 나도 체면을 좀 차려야지 않겠어? 곧 정치까지 할 사람인데 품위를 지켜야지. 진짜 존경받는 정치인은 항상 검소하고 겸손해야 하는 법이야.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런 허세 말고 겸손부터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겉모습이 후줄근한 사람한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곁을 내어줄 것 같아?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처럼 수준을 높여야 그 사람들을 인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 바닥은 결국 인맥 싸움이야. 아휴, 윗분들 말씀 들어보면 높은 분들 딸이나 부자 집 딸을 아내로 들여서 집에서 말도 잘 통한다는데. 뭐?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뭐 나랑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솔직히 따지고 말해서 처가가 잘 살았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지 않았겠어? 당신 부모님 사정이나 생각하고 그런 말해.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집에서 500만 원 해줄 때 우리 집에서 5천만 원 해준 거 잊었어?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내가 돈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말하긴 싫지만 당신 지금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비록 돈은 없으시지만 나한테 이 좋은 머리와 집념 넘치는 성격을 물려주셨잖아. 남편은 갈수록 허세만 늘어갔습니다. 경제인들과 고위직 상사들 뒷공무를 쫓아다니며 자꾸 허상에만 빠져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젠 저와 친정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빠서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건 아니지만 친정에 가기도 귀찮아하고 챙길 땐 시댁만 얌체같이 챙겼어요. 시댁엔 지난달엔 2번이나 다녀왔는데 왜 우리 부모님 뵈러는 가기 싫다는 거야? 저번에도 나 혼자 애들만 데리고 다녀왔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 서운했으면 그러시더라. 윤서방은 얼마나 큰 중책을 맡았길래 이렇게 공사다망하냐고. 우리 집은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가는데 처간 너무 멀잖아. 그런 사람이 저번에 큰아가씨 어떻게 사는지 본다고 그 남쪽 끝까지 다녀왔냐? 걘내 동생이니까 그렇지. 장인 장모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들 아니야? 그렇게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번에 외국 출장 다녀와서 우리 부모님 선물만 쏙 빼놓고 시댁 식구들 선물만 사왔냐? 그리고 당신 저번 명절에 친정에선 아무 말 없더니 어머님 아버님께는 200만 원이나 들고 왔더라. 어머님은 당연히 내가 아는 줄 알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걸 아시고 엄청 미안해하셨어. 어머님은 괜히 민망하게 무슨 죄야? 내가 나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 정도도 마음대로 못 드려? 그래서
나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내가 따로 챙겨드렸다. 왜?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래? 난 양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당신하고 뭐든지 상의해서 부모님들 챙겼어. 그런데 당신은 예전엔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하더니 이젠 우리 부모님은 무시하고 당신 부모님만 챙기고 있잖아. 괜히 자기도 찔리니까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이 왜 그렇게 치졸해? 물론 성공해서 자기 가족을 챙기는 거야 자율하지만 저는 그 심보에 화가 나고 서운했던 겁니다. 오죽 남편이 치사하게 굴었으면 중간에서 시부모님이 대신 저에게 사과를 하곤 하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눈치가 빤하니 눈치를 채시고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자식인 남편은 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도 있고 하니 산 세월을 생각해 부글부글 끓고만 있던 어느 날엔 막내 시누이가 또 제 속을 뒤집더군요. 막내 시누이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이혼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하긴 하더니 곧장 직장도 그만두고 사치만 일삼다 고작 결혼 3년 만에 쫓겨난 거죠. 그리고 그때 시누인 홀로 서길 위해 구직을 하겠다며 서울에서 떨어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에게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하고 오셨어야죠. 저 말했는데요. 오빠한테요.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혼당한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새언니 참 야박하다. 원래도 너무 생각 없이 막말을 하던 시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기가 찼습니다. 저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에게 전화해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는 듯 시큰둥하게 이러더군요. 그럼 오빠가 돼서 갈 곳 없는 동생을 집에도 못 받아줘? 당신한테 미리 말하든 안 했든 뭐가 문제야? 어차피 받아줬을 건데 애가 쭉 눌러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새로 구직하고 직구하면 나가겠다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는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배려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답니까? 그나마 제게 미안해했던 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었어요. 열딱지가 났지만 그래도 잠시만 머물겠다는 신우의 말에 저는 꾹 참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혼당하고 갈 곳도 없던 신우일,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차마 곧장 내쫓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나가겠다던 신우인 구직은커녕 아르바이트도 한번 하지 않고 집안일조차 거둘 생각도 없이 무려 3개월을 놀고 먹었어요. 당신 또 아가씨한테 용돈 줬어? 애가 사고 싶은 게 있대서. 그 용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자꾸 돈을 주니까 아가씨가 취업할 생각을 안 하잖아.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당신 혹시라도 내 동생한테 집안일 하라거나 음식 축내는 걸로 눈치 줄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무리 못나도 이 윤지연이 동생인데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내 동생 정도는 챙겨줄 수 있잖아. 그놈의 사모님. 난 그딴 소리 필요 없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죄인이야? 나도 일하느라 힘든데 왜 당신하고 애들 수발도 모자라서 아가씨 수발까지 들어야 돼? 아가씨 하다못해 입던 속옷까지 뒤집어서 내놓더라. 우리 아들도 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가 남의 편이랑 결혼한 건지 왼수랑 결혼한 건지. 길다면 긴 3개월이나 그런 얄미운 시누이를 참아줬던 건 저에게 미안해하던 시부모님도 있었지만 시누이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아무리 자기 잘못으로 이혼했다고 한들 상심이 컸겠지. 구직이고 뭐고 마음 추스를 시간은 필요하겠지 하고 애써 시누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양말이나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빨아달라고 해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밥만 쏙 먹고 일어나며 오늘 국이 짰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제 생일날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 뭐야, 우리 딸 왜 울어? 오늘 엄마 생일이어서 내가 유명한 케이크 가게 예약해서 엄마 케이크 사왔었거든? 나름 4만 원이나 하는 비싼 케이크인데 그걸 고모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 내가 엄마 기다리면서 잠깐 공부하고 있던 사이에. 어머니, 고모가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립스틱도 먼저 개봉해서 발라보셨더라고요. 진짜 고모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맨날 밥 같이 먹을 때도 고기 반찬만 쏙쏙 골라가고 예슬이가 제일 아끼는 티셔츠도 멋대로 잠옷으로 입고 다니고 진짜 저희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야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시누인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저를 위해 사온 케이크를 혼자 다 먹어치우고 제 선물도 멋대로 개봉해서 사용까지 했던 거예요. 그때 애들은 자신들의 고모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삐죽 내밀던 신우의 말에 저는 냅다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야, 애 없는 나 서러워서 살겠냐? 어차피 그 케이크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산 거잖아. 나도 니들 가족인데 맛있어서 좀 다 먹은 거 가지고 무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치사하게. 그리고 립스틱이야. 어차피 개봉해봐서 예쁘면 나도 빌려 쓰고 할 텐데 먼저 뜯어본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오빠 애들 진짜 너무하다. 그래, 민성이 예슬이 가족끼리 그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니들 엄마 생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난리야? 얼른 고모한테 사과드려. 사과 같은 소리 하네. 애들이 엄마 생각해서 사온 선물을 냅다 혼자 다 먹어버리고 뜯어버리는 게 고모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은 내 생일이라고 꽃 한 송이 안 사온 사람이 뭐? 생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 인간이 자기 생일은 대단한 윤지연이 탄신일이라고 인당 15만 원이 넘는 식당 예약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죄다 데리고 가냐? 여보, 아니 지금 애들하고 내 동생 보는데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나도 입이 뚫렸는데 내 마음대로 소리도 못 질러? 당신이 당신 혼자 잘 나가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당신 부모님, 동생들한테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물론 당신 노력도 있었지만 그 뒤엔 분명히 내 노력과 헌신이 있었어. 당신이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뒷바라지한 바로 나. 근데 그런 내 생일, 내 고생은 붕어 대가리 마냥 잊어버리고 당신 동생만 다 이해해달라고? 난 더 이상 못해. 새언니, 뭘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가씨 행동 전부 다요. 내가 무슨 아가씨 하녀예요? 자기 속옷 하나 제대로 뒤집어 놓지도 않은 아가씨 행동을 난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만만 많고 하다못해 조카들이 코 묻은 돈으로 산 것들까지 당연하게 뺏어가는 아가씨를 내가 더 이상 왜 이해해줘야 돼요? 애들 보기 창피한 줄 아세요? 어머, 무서워라. 알겠어요. 이제 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저도 불편해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고 시누이고 뭐고 다 잡아먹을 듯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천하태평하던 시누인 잔뜩 위축돼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곤 대뜸 그날 밤에 도망가듯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을 제대로 취업도 않고 형편 어려운 시부모님께 빌부터 살았어요. 이후 남편은 얼렁뚱땅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지만 제 마음엔 남편에 대한 정남이가 한층 더 뚝 떨어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죠. 아이들 또한 남편을 굉장히 불편해했고 같이 소파에 앉게 되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은근슬쩍 자리까지 피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애들이 한참 예민한 시기였던지라 대체 뭐가 맞는 행동인지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거든요. 저도 친정도 무시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남편을 그렇게 불편해하기까지 하니 애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 더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아이들을 더 위해주는 방법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남일이면 이래라 저래라 훈수라도 두겠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연자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 참고 사는지 답답할 때들 있으시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답답하긴 해도 이해가 가긴 가더라고요. 애들 문제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부모로서 정말 경솔하게 행동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시누이 일이 있던 이듬해, 그러니까 남편이 무려 19년 만에 이례적이고 초고속인 승진으로 4급 공무원이 됐던 해 추석에 제 인내심은 뻥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그때 남편이 별다른 사고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풀 대로 부풀어 있던 풍선에 날카로운 바늘구멍 하나가 났던 거죠.
추석 전전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황당한 말을 듣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음식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이번 추석에 친정엔 안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곤 황당해서 되묻는 제 말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추석 당일에 나 지역 경제인들 좀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처간 당신 혼자가 애들도 데리고 가든가. 아니, 가뜩이나 친정엔 귀찮다고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 이제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경제인들? 그 사람들은 가족도 없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안 샌대?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지. 중요한 자리는 아니고 간단하게 술 한잔 곁들이는 자리야. 그러면 당신도 안 가면 되잖아. 경제인도 아닌 공무원인 사람이 왜 그런 자리까지 다 끼면서 처가를 안 간대? 내일 있는 모임도 참석 못하는데 그날만은 가야지. 내일하고 명절 당일 아침까진 부모님 댁에 있어야 하잖아.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장남이 집을 지켜야지. 진짜 기가 차서 자기 부모님만 부모고 우리 부모님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 그럼 나도 내일 시댁 가서 음식 안 하고 바로 친정 갈게. 공평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명절에 하나뿐인 며느리가 안 오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당일 점심에 가면 되잖아, 처가는. 나 빼고 당신 혼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거 순 내로남불 아니야? 게다가 제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저도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더니 발끈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답니까? 맨날 잘난 윤시지방거리더니 친정에서 받은 건 하나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시댁만 중요하다고 우기더라고요. 그 부릅뜬 눈을 보는데 정말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고 참았던 제 인내심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숱하게 고민했던 이혼에 대한 결론이 난 전 화장대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그래, 친정 가지 마. 근데 나도 시댁 안 갈 거야. 영원히. 친정도 앞으로는 당신 없이 영원히 아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혼자 갈 거야. 제가 그 서랍에서 꺼내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진 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항상 망설이며 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결판장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이혼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이혼? 이혼이 장난이야? 나 정치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이혼이 얼마나 큰 흠인 줄 알아? 당신은 인성 자체가 흠인데 그깟 흠 하나 더 생긴다고 티가 날 것 같아? 뭐? 흠? 그래, 흠. 정치? 내가 그동안 꾹 참고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정치는 뭐 아무나 하니? 그래, 당신 잘나서 그 대단한 사급 공무원도 됐어. 그런데 세상에 잘난 사람이 당신 혼자인 줄 알아? 진짜 정치의 뜻을 두려면 당신 인성부터 다시 빡빡 씻고 정돈해.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공시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조했던 나한테도 고마운 줄 하나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냐고. 자식들 키우는 일도 건성건성인 사람이 나라를 키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속으로만 담아뒀던 제 윽박지름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왜? 약 올라? 열받아? 근데 반박은 못하겠지? 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고위직 정치인들은 좋은 집 딸들 만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처가덕도 많이 본다고? 그런 집 딸들이 애초에 당신하고 결혼을 왜 했겠니? 자기 처진 생각도 못하고 황새만 따라다니면서 가랑이가 찢어지기 직전인 당신을 그런 집안에서 왜 사위로 들이겠냐고. 꿈 깨라 인간아. 정치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공력을 위해 산다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냐? 당신 말 다 했어? 더하면 나 진짜 안 참어. 나야말로 더는 안 참아. 너 같은 인간도 남편으로서 존중해준다고 참고 참은 내가 말미잘이고 천치다. 세상에 비웃는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나랑 친정은 이 가족 목록에서 빠져줄 테니까 어디 그렇게 잘난 윤씨 집안만 잘 챙기면서 잘 살아봐.
당신 같은 인간이 정치인으로 대성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나 분명 경고했어. 나 지금 2번 참았다. 어쩌라고 쪼다야. 2번을 참든 200번을 참든 혼자 알아서 해. 내가 진짜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세우면서 현실 부정하고 싶나 본데 이미 게임 끝났어. 혼자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센 척을 했지만 남편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계속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막상 이혼하자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치인 인생이 걱정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자신을 진짜 떠날 거라곤 상상해 본 적도 없거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두고 곧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간단한 짐과 함께 2 아이도 차에 태우고서요. 이런 상황에 애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그럴 것도 없던 게 애들이 먼저 저를 따라 나서더라고요. 아버지랑 셋이 있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숨막혀 엄마. 우린 엄마랑 무조건 같이 갈 거예요. 설마 아버지랑 이혼할 때 저희 안 데리고 가실 건 아니죠? 하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남편은 저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아이고 지훈아, 이 야밤에 갑자기 어쩐 일이야? 윤서방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얼른 들어와. 갑자기 들이닥친 절 보며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던 남동생 내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고 열불만 터져 눈앞에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요. 그때 아빤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셨죠. 에휴, 네가 별말 안 했어도 우리도 눈치가 있는데 윤서방이 편해도 너무 편한 걸 어떻게 몰랐겠니? 그래, 잘 결정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몰라도 윤서방 같은 사람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후회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억울해하거나 분통 터져 할 것도 없고 그저 앞으로 내 애들이랑 셋이 잘 살아갈 생각만 하거라. 그때 아빠의 말씀은 제게 큰 힘도 되고 위로도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 시어머니께 전화해 사정을 말하며 이혼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으니 놀라시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정말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저도 자식인데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더는 남편으로서 존중해 줄 수 없어요. 아이고, 재현이 그놈이 결국 이런 사달을 냈구나. 애미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놈이 누구 덕에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애미야. 미안하고 참 고마웠다. 잠시 뒤 혼자 시댁에 도착했는지 시어머니께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리곤 한심하게도 화를 냈죠. 당신, 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새 그걸 기어코 말했어? 우리 부모님 놀라실 건 생각 못해? 이건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뭘 어떻게 될지를 몰라? 얼마나 희망에 절어 있는 거야? 난 이혼할 거라고 분명 말했어. 그리고 난 당신 집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하는 거거든? 당신의 집은 당신이랑 당신 막내 동생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집안이야. 당신 집안의 오게티는 바로 당신이라고, 이 인간아. 잔말 말고 명절 끝나면 법원 갈 준비나 해. 그래, 난 봐줄 만큼 봐줬는데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래, 이혼해 줄게. 어디 나중에 TV에 나온 날 보고 엉엉 울면서 후회하지나 마.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 전화해서 엉엉 울지도 말고. 그렇게 명절이 끝난 후 저는 아이들과 임시 거처를 얻어 머물다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도 받아내며 이혼을 했죠. 아이들이 저와 함께 살길 강력하게 원하기도 했기에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아무리 아빠를 싫어했어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정말 숨통이 트인다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공부에도 뒤늦게 재미를 붙였습니다. 전엔 하도 아버지가 강요해서 저도 예슬이도 공부를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잔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자발적으로 더 하고도 싶고요. 맞아,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맨날 윽박지르기만 했잖아. 맨날 우리 듣는 앞에서 외갓집도 무시하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진짜 화났었어. 아이들이 마음 편해하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참 미안하고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힘든 가정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사실 때문에요.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까지 모두 채워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새로 시작하게 된 제2의 인생을 아주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편 제가 남편과 이혼한 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저는 무작정 전 남편의 연락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남편의 처지는 전과 달리 꽤 기울어 있더군요. 여보, 뭐야, 당신 술 마셨어? 속상해서 한잔 했어. 여보, 나 얼마 전에 5급으로 강등당했다? 뭐? 왜? 아니, 지역업체 사람들이 나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선물을 주더라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 근데 누가 그걸 내부에 꼰지른 거야. 그래서 그 살림에 보탬도 안 되는 선물을 뇌물이랍시고 나를 강등시켜버렸어. 내가 평소에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그깟 선물 쪼가리 몇 개 받았다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강등된 날 누가 또다시 승진시켜주겠어. 이미 윗선에 딱 찍혔을 텐데. 그렇게 되자마자 경제인들도 윗선에서도 날 모른 채 하더라. 정치고 뭐고 내 인생 완전히 꼬였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행동을 조심했었어야지. 당신이 잘못해놓고 누굴 원망해? 그리고 이제 우린 남남인데 그걸 왜 나한테 하소연이야? 딴 데 가서 해. 다른데 하소연할 데가 어딨어. 맨날 일적으로만 사람들을 만났지. 이런 말 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밖에 없더라. 여보, 나 요즘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 가정부를 불러서 살림을 맡겨봐도 당신이 하던 것만큼 깔끔하지도 밥이 맛있지도 않고 집에 온기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내가 집에 돌아오면 인사해주던 애들 목소리도 그립고 나한테 잔소리해주던 당신 얼굴도 너무 그리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님하고 동생들 있잖아. 거기다가 얘기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면서 나만 보면 화를 내고 잔소리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둘째야 자기 먹고 사느라 바쁘고 막내는 잠깐 집에 들어와 살았었는데 내가 내쫓아버렸어. 당신도 애들도 없으니 자기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길래 집안일이나 해보라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집안일은커녕 집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돼지우리해. 맨날 용돈만 달라고 성하더라고. 이제 예전에 당신이 왜 그렇게 걔 때문에 화를 냈었는지 알 것 같았어. 너무 늦었지만 그때에도 평소에 당신하고 처갈 무시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전 남편은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땐 고마운 줄 몰랐었지만 없어져 보니 제 소중함을 알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던 전 야단치듯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이미 늦었어. 난 당신한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줬어. 나도 정해진 체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고 당신 옆에서 버틸 체력은 진즉 고갈된 지 오래야. 그러니까 난 날 위해서도 애들을 위해서도 당신하고는 절대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여보,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은 고작 선물 몇 개 받았다고 강등당한 걸 억울해하는데 이건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다른 공무원들은 뭐 그런 걸 받을 줄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야. 누구보다 청렴 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을 자각하고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부패 공무원 놀이하면서 자기 무덤을 직접 판 건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 같은 몇몇 때문에 깨끗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얼굴에 먹칠 그만하고 제발 정신 차려. 끊어. 이후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전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승승장구하던 길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채 지금은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연줄연줄거리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로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저는 전 남편과 다른 길을 걷고 있고 제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느라 전 남편에게까지 신경 써줄 여유는 없는데요.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을 생각해 앞으로 전 남편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아직 곁에 남은 가족인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똑바로 살기를 바라줄 뿐이죠. 간혹 주위를 보면 제 남편처럼 성공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등한시하고 그걸로도 모자라 거만함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거만함과 욕구는 더 큰 욕심이 되어 결국 자신을 잡아먹게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됐을 때 그곳에 위로받을 한 사람의 가족이라도 있길 바란다면 제발 더 늦기 전에 가족에게만큼은 잘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조차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란 일을 하거나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들 국민 한 사람, 직원 한 명 모두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내 가정을 잘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